누라치가 기세가 완전 올랐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한 번 만주를 장악한 누라치의 다음 목표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명으로 가야죠. 맞아요. 명을 이제 쳐야지. 본토. 그래서 누라치는 명나라 본토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명나라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알 것 같아. 뭐 성곽을 쌓았나?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네. 자, 후금에서는 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너야 되냐면 일단 장성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 이 험난한 지형을 산을 타고 이렇게 만들어진 만리장성을 말을 타고 건넌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만리장성과 몽골족에서 명나라로 막 들어가려는 게 다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누라치에게는 명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산해관. 동쪽 끝에 위치한 관문인 산해관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산해관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해안선에 딱 가잖아요. 근데 해안선도 아니라 바다까지 건너서 장성을 쌓아놔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군이 없으면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누르하치는 육로로 성을 뚫는 길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는 1626년 1월 14일 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산해관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산해관을 뚫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산해관에서 일단 약 100km 앞에 버티고 있는 영원성을 먼저 함락시키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 영원성을 지키고 있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최고의 장군으로 손꼽히는 원숭환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명하죠. 바로 그런 장수가 영원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못 들었겠는데? 하지만 당시 원숭환에게는 누르하치 군대의 약 6분의 1밖에 안 되는 약 2만 명의 군대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평생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13만 대군. 원숭환을 선봉정으로 한 명나라의 2만 명의 군대가 맞붙은 이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환이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제 수성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도. 군사가 지키는 거. 네. 맞습니다. 결과는 누르하치의 참혹한 패배로 끝납니다. 와, 안 뚫려? 드디어 처음 유명하죠. 졌네. 어떻게 졌습니다. 그러지? 아니, 근데 비결은 뭐예요, 근데? 네, 당시 원숭환이 지키던 이 영원성에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무기, 신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정답. 네, 홍이포. 홍이포. 정답입니다. 네. 홍이포가 뭐예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대포를 이끌어서 그냥 홍이포라고 중국에서 불렀던 거예요. 아, 저거를 홍리포라고 하는 거야?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명나라에 들어와서 개량에 개량을 거쳐서 이게 원숭환이 직접 영원선 전투에 투입이 됐던 거죠. 아이템전이었네요. 아니, 영우 씨가 아셨던 이 홍리포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이 홍이포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사정거리가 9km였습니다. 9km. 우와, 9km면은 9km 말도 안 된다. 상암동에서 쏘면은 서울시청까지 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셨던 대포가 있는데요. 그 대포의 사정거리가 3km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3배를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야? 평균 거리잖아요, 네. 보통 대포. 예. 아니, 그럼 이제 가볼까 하고 있는데 대포 맞는 거네. 교수님, 근데 누르하치는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패배가 엄청난 굴욕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누르하치는 당시 대포의 위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며칠 만에 영원성에서 퇴각하고 말았죠. 이 전투 이후에 8개월 뒤에 누르하치가 68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누르하치가 죽은 뒤에 누가 왕위를 한 위를 이었을지 가계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홍타이지죠. 근데 아들이 16명이나 있어요? 네. 아,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네.
와. 더군다나 이런 그 북방 민족들에게는 적장자 계승제라는 게 없거든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실력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왕위 계승이 굉장히 뭐 평온할 것 같진 않죠? 굉장히 쌀벌할 그러네요. 것 같은 형제 관계지 그 않습니까? 안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각각 다른 분에게서 얻었던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홍타이지. 홍타이지죠. 예. 네, 자,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자 당시 34살의 젊은 왕자였던 홍타이지입니다. 요윤 씨, 당시 여러 왕자 중에 이 홍타이지 평가는 어땠어요? 이 홍타이지의 이제 평가를 보면 성실록에 문과 무를 겸비한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로 남겨져 있어요. 특히 누르하치가 이 홍타이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르후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눈과도 같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면서 홍타이지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8번째면 쉽지 않을 텐데. 네, 자, 이 홍타이지는 자기가 이제 칸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동생들 중에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14번째 동생인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당시 14살이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왕자였다고 해요. 14살이요? 네. 14살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수염이 너무 그래서 예. 그래서 홍타이지는 이 도르곤이 커서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게다가 도르곤의 어머니 역시 아들한테 날개를 좀 달아주려고 했거든요. 생전에 누르하치가 도르곤의 어머니를 무척 아끼면서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올리고 도르곤을 비롯한 그녀의 세 아들에게도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도르곤과 그 형제들은 후금의 8분의 3이나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 홍타이지는 도르곤의 어머니를 아버지 누르하치의 무덤에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하지만 당시에는 순장이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다른 형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도르곤의 어머니에게 누르하치의 뒤를 따르라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도르곤의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병훈 씨 그러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도르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도르곤은 홍타이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홍타이지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예. 그리고 홍타이지도 직위를 내려주고 그리고 전장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도르곤이. 예. 그런데 이때 홍타이지의 손을 들어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입니다. 다이샨. 다이샨은 자기보다 어린 홍타이지가 왕위에 오르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타이지를 적극 지지해 줍니다. 덕분에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26년 후금의 왕인 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즉위 이후에도 군사력을 가진 여러 형제들이 아직 있거든요. 자,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즉 대외적인 명분으로만 일단 왕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 홍타이지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고 못마땅했지만 뭔가 남다른 업적을 세워서 내가 확실하게 후금의 이른 자로 자리매김한 후에 나머지 형제들의 힘을 좀 빼앗아 보자 이런 걸로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업적을 세우고 싶어도 말이죠. 명나라를 치는 유일한 관문인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만리장성의 산해관이 가로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타이지는 먼저 일단 후방을 튼튼하게 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네. 때마침 이때 홍타이지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는 인근에 있는 몽골이나 다른 나라들도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을 치려고 했을까요? 조선에서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건 명나라의 한 장수가 즉 군대를 이끌고요. 조선 평안도의 한 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 이곳이 바로 명나라 장수가 군대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못 간다는 거기 아니에요. 가도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명, 후금, 조선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자, 특히 이 섬은 후금의 국경 바로 너머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없는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언제든 자신의 후방을 칠 수 있는 적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었죠. 만약 홍타이지가 지금 명나라랑 막 공격을 해서 치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그렇죠. 네. 한쪽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당시 인조가 왕이었던 조선 조정에서는 명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 후금과 싸우는 명나라 군대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식량을 제공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홍타이지가 드디어 조선에 있는 명나라 군대인 오문영 군대를 치기 위해서 토벌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금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도에 있던 누가 있어요? 명나라 장수가 있죠? 네. 군대가 재빨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잃은 후금의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장악해야죠 뭐. 네, 땡큐. 그걸 쓸어버리고 끝. 아니 그러니까 조선까지. 가야죠. 네, 맞습니다. 후금의 군대는 그대로 조선 땅 깊숙이 들어가서 아예 조선을 치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명분도 없이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그거 사실은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명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4년 전에 1623년에 조선에서는 지금 왕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하는 사건. 인조반정. 인조반정. 맞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인조에게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 커다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이 실패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금에 들어가서요. 기가 막힌 요청을 했어요. 바로 조선을 치라.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쳐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이들의 요청을 들은 홍타이지는 어땠을까요? 옳구나. 옳다구나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후금은 명분을 딱 찾았어요.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더 내세워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생한 정묘호란이었던 겁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정묘년에 후금의 군대가 약 2달간 조선 땅을 유린하고 약탈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허효연 씨, 이 홍타이지가 조선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사실 홍타이지가 이게 왕위에 오른 후에 후금에서 굉장히 큰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해요. 흉작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 명나라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교역마저도 끊기게 됐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조선을 이제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네, 자 그럼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금의 3만 명의 군대는 빠르게 압록강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주, 평양, 황주를 거쳐서 황해도, 평상까지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약탈을 벌였고 그러면서 식량을 거기 안에서 조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백성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겠어요. 맞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조선의 백성들을 있으면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변발로요? 변발로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성들을 격파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후금군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조가 후금의 진격 소식을 듣고 재빨리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근데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면 후금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주위를 흐르고 있는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바다는 물살이 워낙 빨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후금의 군대는 말을 타는 기병 중심이잖아요. 수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 공격을 이제 그만둘지 아니면 뭐 끝까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볼지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명나라가 언제 후금을 또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점점 시간을 질질들 끌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후금은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조선의 강화를 요청하기로 해요.
조선 입장에서도 후금이 많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무한정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이때 후금과 조선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화약 성립 즉시 후금군은 군사를 철수시키고 이후 서로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 양국은 서로 사신을 교환하며 국경에서 계시를 통해 무역한다. 조선은 매년 정해진 양의 3패를 후금에 바쳐야 한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형제를 하자는 거네요. 형과 아우. 네, 형과 아우 그러면 뭐 우애가 돈독할 것 같아 근데 보이시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리 형제지 패전국인 조선이 후금을 뭐로 모셔야 돼요? 형님 나라로 모셔야 되는 형님. 거죠. 게다가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종 물자를 공짜로 바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자, 이는 조선의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아주 막대한 양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명나라를 칠 테니까 이제는 수군도 달라, 배를 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진짜 없었던 곤란하다. 거죠. 최영훈 씨 그러면 정묘호란 이후에 형이 된 후금이 조선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수시로 조선을 많이 압박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 제가 연기한 용골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용골대가 좀 나쁜 짓 한 거라고 하면은 인삼을 강매를 시켜요. 그래서 인주와 대신들이 인삼을 안 사겠다고 하니까 용골대가 내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용골대가 그 팔불출의 하나예요? 팔기군. 팔기군. 팔불출이요? 용골대도 아내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팔기군 중에 하나가 용골대예요? 네, 그러냐, 팔기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였죠. 그걸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 계속 막아주는 그러니까 황관이죠. 자,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넘어간다고? 당시 명예 황제는 명나라의 뒤를 이은 19살의 어린 숭정제였어요. 아유. 자, 황관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황제와 완전히 측근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황관들을 방 안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서 원숭아니 사실은 후금과 내통하고 있는 배신자라는 거짓 정보를 들리도록 흘린 거예요. 그 이 사실을 엿들은 황관은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 황관은 어떻게 했어요? 곧장 명나라 황제에 가서 달려가서 자기가 들은 걸 정말 진정성 있게 황제에게 고자질 했겠죠. 이때 황관의 말을 들은 순정제가 어떤 반응을 처음에 딱 가졌겠어요? 원숭아를 데리고 와라. 엄청 크게 노해서 원숭아를 데려와서 당장 사형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니 무슨 증거도 없이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사대부와 황관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심이 많았던 그 어린 황제가 홍타이지의 계략에 순간 넘어가 버린 거죠. 아유. 이렇게 수차례나 후금으로부터 명을 지켜낸 명장 원숭아는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바로 명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불쌍해라. 그 당시에 원숭아는 이렇게 누명이 씌운 것도 억울한데 이제 베이징 한복판에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했다고 해요. 뭐죠? 그게 뭐냐면 바로 책형과 능지형이었어요. 책형? 네, 책형과 능지형이 뭐냐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다음에 이제 살점을 포를 뜨듯이 한 포 한 포 이렇게 아 진짜 다 지켜. 발라내면서 서서히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두개골을 이렇게 부수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몇 번이나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장군인데 그럼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다른 명나라 장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맞죠. 어리석은 황제에게 실망하게 되죠. 이후에 많은 병사를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와. 게다가 홍타이지는 홍위포를 만드는 장인들을 찾아서 홍위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와. 자, 원숭아는 제거했죠. 홍위포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드디어 기세등등해진 홍타이지는 북쪽에서 명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몽골의 여러 부족들이 있겠죠. 그들까지도 완전히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홍타이가 즉위한 지 10년 만에 후금의 영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위쪽 다 먹었겠네. 와 진짜 커졌다. 어떠세요? 네, 엄청 커졌죠? 반란군은 또 뭐야? 당시 농민 반란군이 거세게 서북 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바로 명나라가 부과하는 과중한 세금이 막 있었고요. 네. 계속된 흉작, 연이은 기근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자, 모든 상황이 홍타이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기존의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 명칭을 만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636년 4월 11일 국호마저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영호 씨, 근데 네. 나라 이름을 왜 청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명나라라는 뜻이 밝을 명자를 쓰고 있는데 저게 태양을 뜻한대요. 근데 태양은 뜨겁잖아요. 불이 나면 뭘로 끄죠? 물로. 물로. 예. 그래서 물을 뜻하는 풀을 청. 예. 아. 그래서 빛을 물로 끄겠다. 오. 청나라라는 이름을 불을 썼다고 제압하겠다. 합니다. 네, 불을 제압하겠다. 진짜 의미 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청나라 이게 황제국을 또 선포를 했으니까 그럼 홍타이지가 황제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러겠지 뭐. 네,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즉위식은 홍타이지가 만주족의 한이자 몽골족을 통일한 칸을 넘어서 한족을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황제로 올라서는 이 삼중의 지위를 한꺼번에 얻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족 신하들은 물론이군요. 자신이 정복했던 몽골족의 주요 인사들까지 또 투항한 한족 장군들까지 모두 모았죠. 마침내 홍타이지가 즉위식에서 하늘에 대고 황제가 되겠다는 제문을 읽자 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예를 올리면서 네. 황제로 맞이하는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절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절이 아니겠죠. 3개의 구들의 맞습니다. 네. 삼배 구고두레라고 부르는데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시 여진족에서 신하가 되겠다, 복속하겠다라고 한 뜻을 담은 외적인 의례,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이때 그간 경쟁해왔던 홍타이지의 형들도 앞으로는 홍타이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게 되죠. 하지만 즉위식에서 황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자,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한 황제에 걸맞는 업적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홍타이지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왜 이런 생각을 여기서 했을까요? 저 즉위식에 조선에 그게 누가 안 왔네요. 아니요. 오긴 옵니다. 2사람이 왔어요. 너무 적게 왔나? 20명 왔어야 되는데 2명이 왔나? 자, 정묘호란 때는 조선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었죠? 형제.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형제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킨 신하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정복한다면 자신의 황제로서 위험을 오히려 이제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또 조선을 신하로 삼으면 조선이 이제 더 이상 명과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명과 전쟁할 때 각종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 전쟁을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야망에 불을 지펴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에서 모두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조선의 사신들만이 몸을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삼배 구고들의 예를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다 하면은 막 뭐야 어떨끼리 이게 모르게 할 수도 먼저 있는데 할것 같은데. 그 꿋꿋이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에 사신 2명은 애초에 원래 즉위식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청나라의 사신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서 수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홍타이지가 이들을 강제로 황제 즉위식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오해가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삼배구 고두례를 하라고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이 지금 청과 무슨 관계예요? 형제.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 맹약을 맺었지. 형님인데 신하가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홍타이제 신하들이 이 당시에 정말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즘에도 불구하고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절대로 숙일 수 없다. 허리를 숙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아유, 가만히 이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한들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조선을 치려고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그때 조선이 만약 그 신하가 거기서 절을 했으면 그 사람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아, 처형당했겠죠, 조선에서.